네, 안녕하세요. 디사이퍼 팀 발표 첫 번째를 맡게 된 클융공학팀입니다. 저는 이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하원이고 저희 팀은 이제 김한, 신지훈, 정수현, 최주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저희 팀은 이제 한 학기 동안 크립토 옵션 시장 쪽을 공부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의 발표의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립토 시장과 옵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가 크립토 옵션에 주목한 이유, 그리고 그 크립토 옵션을 거래하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크립토 옵션 디파이 중에서 가장 TVL이 높다고 평가받는 리본 파이낸스의 로직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코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옵션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요약 및 예상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립토 옵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옵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옵션이란 것은 이제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 이제 옵션을 매수한 주체와 매도한 주체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옵션을 매수한 주체 입장에서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만기 시점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매도 주체는 그러한 매수 주체의 권리에 대응하여 이제 상대방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 그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무료로 옵션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주고 옵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 매수자가 그 권리를 갖는 대가로 옵션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됩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이제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이 되는데 내재 가치는 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고 시간 가치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옵션이 행사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를 꼽아 보라면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이제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고 풋옵션은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옵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옵션을 왜 거래를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지입니다. 이제 보유 중이거나 나중에 보유 예정인 기초 자산의 불확실한 가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옵션을 매수하거나 해지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 풋옵션을 매수하는 해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입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증거금융을 기준으로 옵션이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높고 선물이 현물보다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파생 상품의 종류에 따라 좀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옵션의 레버리지는 25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크립토 옵션에 집중을 하였을까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현물과 선물 그 전통 금융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의 거래 대금이 나오는데 많게는 4배, 적게는 2배 정도의 선물 거래 대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선물 거래 대금이 증가함으로써 옵션 전체 거래 대금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이제 현물 시장과 파생 상품의 시장을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저희는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 시장 역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반에 이 초록색이 현물의 거래 대금이고 왼쪽 그 검정색이 파생 상품의 거래 대금인데 초반에는 현물의 거래 대금이 높다가 점차적으로 파생 상품의 거래 대금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 대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크립토 옵션 시장 또한 왼쪽 그림과 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블록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의 옵션 거래 대금보다 2021년의 거래 대금이 443% 정도 성장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크립토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CEX와 DeFi입니다. CEX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델빗이고 이에 대해서 추후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DeFi에서는 DOV를 중심으로 옵션이 거래가 되는데 DOV로 생성된 옵션을 AMM의 형식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오더북 형식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더치 옥션의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CEX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델빗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오더북 기반 크립토 선물 옵션 거래소로 2016년부터 운영되어서 지금 현재 크립토 옵션 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옵션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의 선물 옵션 등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BTC 선물은 100배, 이더리움 선물은 50배 가량의 레버리지가 가능을 합니다. 오더북에서 틱간 간격이 커서 세분화된 전략을 짜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나 크립토 옵션이라는 새로운 파생 상품 시장을 개척했으며 해당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데 공헌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데리빗의 UI고 여느 옵션 거래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데리빗이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인데 비트코인은 90% 정도고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로 가면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이제 데리빗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파이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디파이 옵션의 가장 중심에는 DOB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OB는 디파이 옵션 볼트의 줄임말로 이제 옵션 포지션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일반 사용자가 크립토를 볼트에 예치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또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이미 생성되어 있는 DOB 외에도 이 DOB를 합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 전략을 직접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DOB의 의의는 이제 그냥 사용자가 볼트에 예치만 하면 자동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의 옵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디파이 옵션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DOB에 예치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 옵션을 만드는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오핀과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핀은 이제 옵션 프로토콜 중 TVL 1위인 그 프로토콜로서 유로피안 옵션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여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만기 시 내가격인 상태라면은 옵션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옵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치 옵션, AMM, 오더북 방식대로 판매할 수 있고 만약 AMM 그 더치 옵션과 오더북은 그냥 거래 당사자 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지만 이제 AMM을 사용할 시 이제 블랙숄즈 모형을 기반으로 가격을 산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DOB 형식 말고도 이제 오더북 형식으로 옵션이 거래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솔라나 기반의 제타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제타는 솔라나에서 탈중앙 파생 상품 거래소와 B2B 옵션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팀으로 이제 그 적은 담보로도 옵션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저렴한 가스비와 빠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옵션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디파이 옵션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본 파이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리본 파이낸스에 대해서 로직을 간단하게 분석을 하자면 리본 파이낸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에서 시작하여 아발란체 및 솔라나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DOB 프로토콜이고 판매 상품으로는 커버드 콜과 품매도 상품이 존재하는데 에이프코인과 아발란체 코인은 지금 현재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독세는 존재하지만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리본 파이낸스에서는 그럼 크게 커버드 콜과 품매도 두 가지 상품을 판매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커버드 콜은 기초 자산의 매수와 콜옵션 매도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 자산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커버드 콜 발행자의 이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자산의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상의 상승은 커버드 콜 보유자들은 그 이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기초 자산이 하락했을 때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가 아니라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때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옵션의 행사 가격이 높아질수록 프리미엄이 낮아지므로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낮아지므로 행사 가격별로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의 행사 가격을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기준입니다. 일정 주기로 기초 자산의 특정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의 5%의 그 외가격에 있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고르는 거고 코스피 200 커버드 콜
그 앳더머니인 경우에는 그 당시의 가격을 고르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따라서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수익률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콜옵션의 행사 가격을 정하는 데는 이제 델타 기준인데요. 델타란 기초 자산의 가격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델타는 델타는 옵션이 이제 내 가격이 될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델타가 0.5라면은 기초 자산의 가격이 10일 때 옵션의 가격이 10만큼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5만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가격의 경우 변동성이 증가하면 내가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델타가 증가하게 되며 시장에 맞게 옵션의 행사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를 기준으로 행사 가격을 정하는 경우 그 리본 파이낸스는 델타를 0.1인 행사 가격을 정하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행사 가격이 높은 콜옵션을 발행을 하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이제 행사 가격이 낮은 콜옵션을 발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버드 콜의 사용자가 이더를 예치하고 볼트에서 자체적으로 알고리드믹 행사 가격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감마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방금 오핀의 감마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콜옵션을 발행을 하고 더치 옥션으로 옵션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만기 이후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인더머니인 상황에는 옵션이 행사가 되고 아웃 오브 머니인 상황에는 옵션이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커버드 콜 말고 풋 매도도 있는데, 풋 매도는 옵션 매도를 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일정량의 이익을 얻게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익에는 제한이 있는 반면, 기초 자산이 하락하는 경우 옵션의 행사가부터 풋 옵션 매도자는 손익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기초 자산의 상승 범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콜 옵션 매도자의 경우, 풋 옵션 매도자의 경우 손실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풋 옵션 매도자의 경우 기초 자산이 0이 되는 경우가 최대 손실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제 커버드 콜과 풋 매도의 그래프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풋 매도는 이제 그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거고, 커버드 콜은 이제 그 콜옵션을 판매함으로써 기초 자산의 상승에 비해서 이제 기초 자산이 상승하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을 먹겠다는 전략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풋옵션의 행사 가격도 결국에는 델타 기준과 가격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커버드 콜과 유사하므로 발표 시간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풋 매도 로직도 커버드 콜 매도 로직과 유사합니다. 그럼 이제 리본 파이낸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발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리본 파이낸스에 셋업 올 때 자산 예치를 하고 스트라이크 셀렉션을 통해서 알고리드믹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반환을 하고 오핀의 담보 예치 후 오토콘을 민트하게 됩니다. 먼저 리본 파이낸스에 셋업 올 때 자산을 예치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자산 예치를 할 경우 실행되는 디포짓 함수는 이제 내부적으로 디포짓 for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치된 정보를 예치자나 수량 등을 이용하여 하나의 디포짓 리시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본 파이낸스는 이제 주 단위 라운드로 옵션을 만들게 되는데, 디포짓 리시브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라운드에 해당되는지, 수량은 얼마인지, 또 인출되지 않은 쉐어가 얼마인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쉐어는 이제 금고의 지분율을 의미하고, 예치된 자산을 대상으로 유저별 지분율을 계산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함수에서 실제로 USDC를 예치하였다면 풋옵션의 경우 USDC를 예치하게 되는데, 디포짓 리시트를 만들 때 어느 라운드에 이 자산을 넣을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현재 라운드가 끝나지 않았다면 펜딩 상태로 쉐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종료될 때 실행되는 롤 투 넥스트 옵션에서 이제 실제로 리시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게 되고, 해당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이번 라운드에 포함된 쉐어가 업데이트 됩니다. 즉 디포짓 리시트에는 인출되지 않은 모든 금고의 지분율을 쉐어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옵션 발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1번, 2번, 3번이 한꺼번에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저들의 예치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실제로 예치한 볼트를 기준으로 옵션을 발행해야 됩니다.
옵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옵션의 행사 가격을 가져오고 옵션으로서 발행되는 오핀 프로토콜에 O 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이 Commit and Close 과정입니다. 이 Commit and Close 과정에서는 이제 볼트가 실제로 만들게 된 다음 옵션을 세팅하고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계산하게 됩니다. 리본 파이낸스의 행사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탈중앙화 알고리즘인 스트라이크 셀렉션의 get strike price 함수를 통해서 행사 가격을 계산을 해오고 오핀 프로토콜의 O 토큰 팩토리를 통해서 get or deploy O 토큰 함수를 통해서 이제 실제 볼트에서 받은 자산의 정보를 통해서 옵션을 발행합니다. 이때 이전 옵션의 정보와 볼트 전반의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옵션 타입이 콜인지 풋인지, 뭐 행사 가격과 만기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과정 이후에 매니저가 실제로 라운드를 롤 투 넥스트 옵션을 통해서 펜딩 상태였던 지분들을 모두 민트를 하고 민트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뭐 컨트랙트 매니지 측면에서 필요한 과정이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하고 미디움 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옵션 거래 과정은 지노시스 옵션에 민트한 O 토큰 등록하는 것인데 이제 이 과정은 리본 파이낸스와 분리되어서 지노시스 옵션을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지노시스 옵션 UI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리본 파이낸스에서는 매니저들이 실행할 수 있는 함수인 sell option to Q가 구현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 옵션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지노시스 옵션의 특정 옵션을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먼저 get 옵션 settlement price 함수를 통해서 지노시스 옵션 컨트랙에서 옵션 데이터를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sell to buyer에서는 이전 매니저가 실행한 roll to next 옵션 과정에서 할당된 옵션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령하게 될 모든 프리미엄을 해당 함수 sell to option to Q를 통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리본 파이낸스의 인출 과정은 크게 일반 인출 과정과 즉시 인출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스탠다드 일반 인출 과정은 이제 일반적으로 라운드가 끝나고 난 후 금요일 10시 AM UTC 이후에 인출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즉시 인출 과정은 예치한 자산의 중간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운드 종료 전에 인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스탠다드 위스드로우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위스드로우 과정은 먼저 initiate withdraw를 통해서 소각되어야 하는 쉐어를 한 큐에 올립니다. 그리고 complete withdrawal 과정을 통해서 소각되어야 하는 쉐어를 소각을 하고 유저가 예치했던 자산을 마침내 돌려주게 됩니다. initiate withdrawal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치 시 기록했던 deposit receipts들을 통해서 인출할 수 있는 수량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withdraw 객체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객체에는 어떠한 라운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쉐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 쉐어를 볼트 컨트랙에게 유저가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쉐어는 이제 일반적인 ERC20 토큰의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Complete Withdrawal 과정에서는 Initiate Withdrawal 과정에서 만들어준 객체를 가져와서 실제로 기록한 만큼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유저들에게 Transfer Access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Initiate Withdrawal에서 전달받은 쉐어를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리본 파이낸스 전반적인 코드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리본 파이낸스로 대표되는 옵션 프로토콜의 개선점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해보았는데 크게 이제 저희가 크립토 옵션에 주목했던 이유가 기관들의 진입과 그 다음에 크립토 옵션 시장의 성장이었다고 하면 기관들이 왜 진입할까를 생각해봤을 때 헤지와 레버리지 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DOB를 평가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먼저 헤지의 입장에서 기관들에게 과연 DOB의 형식의 옵션을 판매를 하는 것이 과연 헤지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리본 파이낸스에서 기관들이 옵션을 살 때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하나인 콜 옵션이나 풋 옵션인데요. 이것을 통해서는 세분화된 헤지 전략을 구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옵션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인데 도펙스의 경우 4가지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제한하고 있고 프릭션의 경우 로우 볼티지와 하이 볼티지 두 가지로 나눠서 2가지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제한을 하고 있고
프리미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옵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기관들이 다양한 해지 전략을 구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러한 디파이 옵션 볼트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그 CEX에서 데리빗에서 거래되는 옵션의 아비트라지 형식으로 아비트라지의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그 데리빗에서 거래되고 있는 옵션에 비해서 이제 그 리본 파이낸스에서 얼마나 할인되고 있는지 리본 파이낸스에서 판매되는 옵션이 얼마나 할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볼러틸리티 포인트가 Y축에 있고 이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할인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빗에서 콜옵션을 팔 때 그 리본 파이낸스에서 그 콜옵션에 해당하는 만큼을 사서 아비트라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OB 해지의 경우 이제 DOB 형식으로 옵션 프로토콜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데리빗에 종속되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 내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DOB의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 측면인데요. 이제 전통 시장에서 사실 옵션이 되게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입니다. 옵션을 이제 그 이유는 옵션의 반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의 반대 매매란 미수가 발생한 계좌의 부족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행했던 옵션을 시장에서 다시 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콜옵션을 발행을 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적으로 발행한 옵션과 동일한 옵션을 시장에서 사 버려서 이제 반대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DOB 형식에서는 이런 옵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DOB 기반 옵션의 경우에는 손실 가능액을 모두 담보로 예치를 하게 되는데 콜옵션의 경우 네이키드 콜을 발행하지 않고 커버드 콜로만 발행을 하고 풋옵션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100% 담보하는 풋옵션만 발행을 하게 됩니다. 리본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옵션 프로토콜들이 이러한 형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옵션 시장에 비해 자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고 도펙스나 프릭션 등 대부분 옵션 프로토콜에서 지금 부분 담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행 중인데 오핀의 경우 이런 걸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냐면 유지 증거금 이하로 담보물이 떨어질 경우 담보물에 대한 더치 옥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뛰어넘는 게 이제 제타마켓이라는 곳인데 이제 제타마켓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솔라나 기반의 옵션 프로토콜입니다. 오더북 형식을 차용하고 있어서 이제 개시 증거금이나 유지 증거금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오더북 형식의 옵션 프로토콜이 거래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 확보의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유동성 확보가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 옵션 프로토콜의 개선점은 이제 크립토 시장에 적합한 밸류에이션 모델이 없다는 건데 이제 사실 블랙쇼일즈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옵션의 가격 결정 모형 중 하나로서 이제 블랙쇼일즈 모형 개발 이후에 CBOE와 같은 옵션 거래소가 굉장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블랙쇼일즈 모형은 이제 다양한 가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공식인데 뭐 가정이 엄청 여러 개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만 써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저희가 크립토 시장과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주식의 수익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취리 대학의 공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과 그 크립토 시장의 수익률의 분포는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 첨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서는 안 되는 확률의 그 수익률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모형을 전개한 블랙쇼일즈 모형에서도 모형의 가정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블랙쇼일즈 모형에 기반을 해서 다양한 크립토 옵션들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크립토 시장 옵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 요소가 아닐까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과 크립토 시장의 성장에 따라 파생 상품, 특히 옵션 프로토콜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는 이제 리본 파이낸스를 비롯하여 DOB를 중심으로 옵션 프로토콜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DOB는 일반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엔 좋은 환경인지는 의문이 들었고, 크립토 옵션의 적절한 밸류에이션 모델 개발도 시장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 결과물은 이제 미디움 글 4편에서 5편 정도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도구 딜레마의 레버리지 부분에서 제타마켓에서는 게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다른 식을 통해서 계산하고 그걸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만기가 되기 전에 그냥 오더북을 다시 팔아가지고 호가하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통 옵션 시장에서는 옵션 반대 매매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현재 DOB 형식에서는 그런 것이 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타마켓은 솔라나 체인의 특성을 이용해서 오더북 형식을 되게 잘 구현해 놨는데 전통 금융 시장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제 옵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옵션 개시 증거금이나 유지 증거금이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오더북 형식이 그러려면 유동성이 있어야 오더북이 있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블랙숄드 모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는 주식 시장은 정규금을 따르는데 크립토가 따르지 않아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맞죠? 그래서 개선상으로 혹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저희가 막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페테일을 보완할 수 있는 뭐 T 분포라던가 아니면 이제 쏠리는 그러니까 외도나 뭐 그런 값들을 수정해서 크립토 옵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식이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블랙숄즈 모형을 사실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그걸로 많은 판단들을 하지만 실제 크립토 옵션 시장에서 참고하라고 뭐 이제 블랙숄즈로 계산한 뭐 내재 변동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값들을 제시해주고 있긴 한데 다들 많이 알잖아요. 뭐 하락장이나 이럴 때 급격하게 변동성 커지고 그랬을 때 그 옵션의 가격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수정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뭐 더 질문 없으시다면은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옵션이라는 형태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해칭과 레버리징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뭔가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전반적인 이점들을 많이 가져온다라고 표현을 주셨었는데 혹시 옵션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옵션이 존재함으로 생기는 이제 거래가 실제로는 이만큼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그 시점에 가서 노쇼가 되면서 막 문제가 생긴다던가. 기존 시장에서는 옵션을 특히 국내에서는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수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모의 매매를 해봐야 되는 그 필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크립토에 없다는 게 제일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P&L 레버리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손해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크립토 시장에서는 사실 뭐 선물 거래 같은 것도 레버리지가 막 100배까지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옵션에까지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레버리지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청산당할 위험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